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의 흐름을 읽어 부의 지혜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혹시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자가 되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그 부를 대대손손 지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거대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재정적 축복과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973년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 가문이었던 벤더빌트 가문의 후손 120명이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자리에 백만장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도와 해운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가문이 불과 3대 만에 완전히 몰락한 거죠. 이게 보통의 패턴입니다. 1세대가 피땀 흘려 부를 쌓으면 3세대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패턴을 완전히 깨부순 가문이 있습니다. 3대가 아니라 무려 8대, 50년이 아니라 210년 동안 부를 유지해온 가문. 한 나라가 아니라 동시에 5개국에 걸쳐 부를 쌓은 가문.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1815년 로스차일드 가문의 5형제는 유럽의 그 어떤 왕족보다도 더 많은 부를 통제했습니다. 1850년이 되자 사람들은 이 가문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와 함께 유럽의 6번째 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가문 하나를 열강으로 취급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2025년 현재 2번의 세계대전, 대공황,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등장,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리고 8대에 걸친 세월의 풍파를 모두 이겨낸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은 수백 명의 후손에 걸쳐 최소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에서 많게는 1조 달러, 즉 13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도 정확한 액수는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과시하다가 탕진해버린 벤더빌트 가문이나 세대를 거치며 부가 점점 희석되고 있는 록펠러 가문과 달리 로스차일드 가문은 다른 어떤 가문도 해내지 못한 기술을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으면서 부유하게 머무는 능력입니다.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 세대 간의 권력을 이전하는 능력, 지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금융위기, 모든 전쟁, 모든 혁명에서 살아남는 능력. 이것은 한 명의 천재적인 창업주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된 이야기입니다. 210년 넘게 작동해온 그들의 전략, 5아들 전략, 정보 우위 전략, 전쟁의 양쪽에 모두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중앙은행 장악과 가문 구성원 개개인이 실수를 저질러도 부는 계속해서 불어나는 메커니즘.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진짜 세상에서 왕조적 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고 네트워크가 곧 자산이며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부를 지키는 핵심인 진짜 세상의 법칙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처음부터 금수저 귀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게토, 즉 유대인 강제 거주 구역에서 시작했습니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죠. 1744년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프랑크푸르트의 유덴 갓에 도시의 다른 지역과 담으로 분리된 채 유대인들이 강제로 살아야 했던 단 하나의 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법으로 유대인은 땅을 소유할 수도 길드에 가입할 수도 대부분의 전문직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돈을 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율법은 대출에 이자를 붙이는 고리대금업, 즉 유저리를 금지했지만 유대교에는 그런 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은 유대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직업이 되었습니다. 마이어의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소규모 환전상이자 상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이어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죠. 그는 하노버에 있는 오펜하이머 은행의 견습생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그는 은행 업무를 배우고 왕족과 귀족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았죠. 권력자들은 언제나 돈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자를 통제한다는 것. 이 통찰 하나가 거대한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20대 시절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마이어는 희귀 주화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화폐가 아니라 수집용 동전 말이죠. 왜 하필 동전이었을까요? 당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고대 동전 수집이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마이어에게 진짜 권력을 가진 왕자나 공작들과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769년 마이어는 마침내 하나우의 비렐름 왕자의 궁정관리인, 즉 재정 대리인이 됩니다. 마이어는 비렐름 왕자의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고 대출해주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렐름 왕자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해센 용병들을 빌려주면서 유럽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된 인물입니다. 무려 3만 명의 독일 용병들이 영국 왕실의 돈을 받고 싸웠죠. 그리고 그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비렐름 왕자의 돈을 관리한 사람이 바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마이어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렸습니다. 유럽 전역에 투자하고 다른 정부에 대출해주면서 왕자와 자기 자신 모두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마이어가 다른 모든 궁정 유대인, 다른 모든 금융가들과 달랐던 점이 나옵니다. 그는 사업을 혼자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 아들 5과 딸 5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 5 모두에게 어릴 때부터 은행 업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아들들을 유럽의 각기 다른 금융 중심지로 보내 은행을 설립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의 은행이 아니라 5개의 은행. 하나의 가문이 5국가에서 동시에 서로 완벽하게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일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자, 이 전략을 보여드리죠. 1798년 셋째 아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맨체스터로 그리고 곧 런던으로 보내져 N.M. 로스차일드 앤 선즈를 설립합니다. 1811년 막내 아들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파리로 가서 드 로스차일드 프레르를 세웁니다. 둘째 아들 살로몬은 빈으로 가서 S.M. 폰 로스차일드를, 넷째 칼은 나폴리로 가서 C.M. 드 로스차일드의 필리를 설립했죠. 그리고 장남인 암셀마이어 로스차일드는 프랑크푸르트에 남아 아버지의 은행을 물려받았습니다. 5 형제, 5 도시,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이 도시들은 그냥 유럽의 금융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 패망 이후 유럽을 지배하던 5대 강국, 즉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수도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모든 주요 강대국에 동시에 은행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가문, 하나의 사업체로 움직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대출이 필요하면 런던의 네이선이 주선하지만 자금은 빈의 살로몬이나 파리의 제임스에게서 올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제가 자금이 필요하면 살로몬이 런던의 네이선에게서 자금을 끌어와 제공했죠. 그들은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전에 국경을 넘어 돈을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수도에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정치정보, 군사정보, 경제정보, 통신이 말과 배의 속도에 의존하던 시대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어떤 정보보다도 빠른 개인 특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서구, 빠른 배, 암호화된 메시지를 사용했죠. 그들은 영국 정부보다 먼저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고 프랑스 정부보다 먼저 빈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정보 우위는 황금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 정보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드리죠. 1815년 워털루 전투. 유배지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이 다시 군대를 일으키자 유럽 전체가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유럽 대륙의 미래를 결정할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이기면 프랑스가 유럽을 지배하고 영국 국채는 폭락할 것이고 영국이 이기면 나폴레옹은 끝장나고 영국 국채는 폭등할 것이었죠. 전투는 1815년 6월 18일 현재의 벨기에 워털루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전투 결과가 공식 경로를 통해 런던에 도착하려면 며칠이 걸렸지만 네이선은 전장의 요원을 심어두었습니다. 엘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격파하는 순간 로스워스라는 이름의 로스차일드 요원은 해안으로 달려가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는 공식 전령보다 꼬박 하루 빠른 6월 20일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보다 런던의 그 누구보다도 먼저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이선은 런던 증권거래소로 가서 늘 서 있던 자기 자리에 서서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을 쏟아냈죠. 거래소의 모든 사람들이 네이선을 지켜봤습니다. 로스차일드는 항상 가장 먼저 한다. 네이선이 판다는 건 나쁜 소식이 있다는 뜻, 즉 나폴레옹이 이겼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너도 나도 국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채 가격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죠. 바로 그때 네이선의 대리인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국채를 가장 낮은 가격에 닥치는 대로 사들인 겁니다. 다음 날 엘링턴이 승리했다는 공식 뉴스가 도착하자 영국 국채 가격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네이선은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사들였고 이단 한 번의 거래로 100만에서 2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논란이 있지만 이 사건 하나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하룻밤 사이에 영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정보는 군대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요. 이 워털루 거래는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전설로 만들었지만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5 형제 네트워크, 정보 우위, 그리고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나폴레옹 패망 후 유럽은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군대 유지비, 전쟁 부채 상환, 인프라 재건을 위해 막대한 대출이 필요했죠.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들 모두에게 자금을 댔습니다. 영국 정부, 오스트리아 황제, 프로이센 국왕, 프랑스 왕정, 심지어 바티칸 교황청까지
1815년에서 1850년 사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수억 파운드에 달하는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럽 정부가 자금이 필요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국가에 걸쳐 동시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졌으며 결정적으로 반드시 돈을 받아낸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상환을 보장했을까요? 그들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갚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 수입원을 통제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돈을 빌리면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이 오스트리아의 관세를 통제했습니다. 나폴리가 돈을 빌리면 담뱃의 수입을 통제했죠. 그들은 정부의 월급 통장을 담보로 잡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갚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갚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 1825년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잉글랜드 은행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1825년 영국의 금융위기가 닥쳐 은행들이 줄도산하고 공포가 확산되자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막대한 긴급 대출이 필요했고 그들은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갔습니다. 네이선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10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10억 달러가 넘는 대출을 유럽 전역의 형제들과 협력하여 마련했습니다. 파리에서 금이, 빈에서 은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어음이 배송되었고 몇 주 만에 위기는 진정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네이선을 런던시의 총사령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행가가 아니라 사령관이라고 말이죠. 1850년이 되자 로스차일드 가문 전체의 부는 유럽 모든 왕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6번째 열강으로 불렸습니다. 국가가 아닌 가문이 말입니다. 이건 전례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정부 대출만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산업혁명의 모든 핵심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1830년대와 40년대, 철도는 운송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건설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전역의 철도 건설에 자금을 댔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지의 주요 철도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했죠. 당시 철도를 지배하는 것은 오늘날 인터넷 인프라를 통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광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30년대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최대의 수은 매장지인 스페인의 알마덴 수은 광산을 장악했습니다. 수은은 은 재련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수은을 통제하면 아메리카 대륙의 은 생산량을 통제할 수 있었죠. 그들은 구리, 철,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광산까지 손에 넣어 한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통제했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건설에도 자금을 댔고 이집트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운하 회사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과 경쟁했던 바쿠 유전에도 투자했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라 산업가였습니다. 그들은 금융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부를 창출하는 실물 자산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보존입니다. 금융자산은 폭락할 수 있지만 광산, 철도, 토지와 같은 실물 자산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평화 시에만 정부에 자금을 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 중인 양측 모두에게 동시에 자금을 댔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1866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 때 그들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양쪽에 모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죠. 왜 전쟁의 양쪽에 돈을 댈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무조건 이기는 편에 서게 됩니다. 누가 이기든 당신에게 빚을 지게 되고 승자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죠. 둘째, 양측 모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쟁은 엄청나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정부는 전쟁 중에 막대한 돈을 빌리고 이자율은 치솟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러 국가에 걸쳐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문이라면 원하는 만큼의 이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무기를 팔아서가 아니라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말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에 자금을 대며 또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가문들이 몰락할 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가문의 규칙이었습니다. 창업주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세운 이 규칙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첫째, 모든 주요 사업 결정은 형제들의 만장일치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느 한 명이 독단적으로 가문의 부를 날려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둘째, 오직 남성 후계자만이 사업을 상속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딸들에게는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주었지만 사업 통제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원칙은 8대에 걸쳐 제국을 보존했습니다. 셋째, 가문 내에서의 결혼이 장려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 사촌들은 서로 결혼했습니다.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배우자가 사업과 가문의 규칙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1800년대 로스차일드 가문 결혼의 절반 이상이 사촌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넷째, 극도의 신중함과 비밀 유지.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 프라이버시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들은 요즘 SNS에 플렉스하는 문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부는 눈에 보이는 과시용이 아니라 은행, 채권, 사업체에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나 성난 군중이 궁전을 불태울 때도 로스차일드의 자산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국가 간 분산 투자. 이것이 바로 다섯 아들 전략의 천재성이었습니다. 1848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도 파리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괜찮았습니다. 런던, 빈, 프랑크푸르트, 나폴리의 지점이 건재했기 때문이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 지점이 파괴되었을 때 영국과 프랑스 지점이 살아남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가 유럽 대륙의 지점들을 황폐화시켰을 때 영국과 미국 지점이 가문의 부를 보존했습니다. 단 하나의 국가 붕괴가 가문 전체를 파괴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에 내장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은 20세기에 그들의 부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들은 시대에 맞춰 적응했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의 주요 사업체는 로스차일드 앤 코입니다. 세계 최대의 독립금융자문회사 중 하나로 기업 인수합병, 기업금융, 자산관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023년 매출만 24억 달러에 달합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적이고 수익성 높은 금융회사인 거죠. 그 외에도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그룹은 1,5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RIT 캐피털 파트너스 같은 투자 신탁도 있습니다. 샤토 라피트 로스차일드,
사토무통 로스차일드 같은 세계 최고의 와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부동산, 예술품, 그리고 벤처 캐피털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 등 21세기 산업에도 깊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의도한 바입니다. 보수적인 추정치는 4천억 달러, 공격적인 추정치는 1조 달러 이상입니다. 500명이 넘는 후손에게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1인당 평균 1조 원이 넘는 셈이죠. 포브스 같은 억만장자 리스트에 그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부가 공개된 주식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 회사, 신탁, 재단을 통해 철저히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벤더빌트 가문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모든 것을 잃었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리스트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벤더빌트 가문은 3대째부터 일하기를 멈추고 돈만 썼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모든 세대가 계속해서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벤더빌트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했지만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로 분산했습니다. 벤더빌트는 부를 과시했지만 로스차일드는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음모론에 대해 짚고 넘어가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모든 중앙은행을 통제한다. 거짓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돈을 번다. 과장입니다. 그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역시 과장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왜 생겨날까요? 반유대주의, 그들의 비밀주의, 그리고 1800년대에 실제로 막강했던 역사적 권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패턴, 즉 세대 초월적 부를 위한 법칙입니다. 첫째, 정보 우위를 점하라. 남들보다 먼저 아는 것이 힘입니다. 둘째, 국가와 산업에 걸쳐 철저히 분산 투자하라.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셋째, 가족이 통제권을 유지하라.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넷째,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머물러라. 프라이버시가 부를 보호합니다. 다섯째, 이 길을 기회로 삼아라. 모두가 공포에 팔 때 자본과 인내심을 가진 자는 부를 쌓습니다. 여섯째, 부를 보존할 시스템과 규칙을 만들어라. 부를 쌓는 것보다 규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1810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15년 동안 그 시스템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왕조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올바른 구조를 구축한다면 부는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을 기꺼이 구축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744년 개토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하고 있으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그 답을 알고 있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청사진을 남겼습니다.